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그 시절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살고 계시는 장소와 감상평을 적어주시면 저희 철수와 영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할게요. 영수가 꼭 살아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몸성이 꼭 돌아오셔야 해요. 기다릴게요. 이야기는 1968년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경부선 완행열차가 뽀얀 증기를 내뿜으며 시골 간이역에 멈춰 섰습니다. 그 기차 플랫폼 구석에 낡은 무명 보따리 하나를 가슴에 꼭 껴안고 서 있는 19살 처녀 영숙이가 있었습니다. 영숙이의 고향집은 그해 겨울 유독 추웠습니다. 지병으로 쿨럭거리며 아랫목에 누워 계신 아버지, 밭일 다니느라 손마디가 옹이처럼 굵어진 어머니, 그리고 줄줄이 딸린 어린 동생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저녁이면 멀건 시래기죽 한 그릇으로 온 식구가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의 가슴을 가장 답답하게 짓누른 건 가난보다도 바로 위로 하나 있는 오빠였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온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오빠는 허구한 날 읍내 다방 마담 꽁문이나 쫓아다니고 장터 노름판을 기웃거리며 집안 살림을 축내고 있었지요. 에이그, 이 화상아. 내가 정신을 차려야 동생들이 살지. 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통곡해도 오빠는 들은 채 만채였습니다. 결국 영숙이는 결심했습니다. 내 입 하나라도 줄여야겠다. 서울 가서 돈 벌어 동생들 학교라도 보내야지. 그렇게 도망치듯 올라탄 서울행 열차.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고향 풍경을 보며 영숙이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서울역에 내리니 세상은 온통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리 바삐 걷는지, 말씨는 또 왜 그리 깍쟁이 같은지. 소개소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성북동의 으리으리한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높은 담벼락 위로 뾰족한 쇠창살이 박혀 있고 마당에는 사나운 셰퍼드가 지저대는 집. 영숙이의 10년 식모살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주인집 사모님은 깐깐하기가 바늘 끝 같았습니다. 아침 오시면 일어나 연탄불을 갈아야 했고 식구들 요강을 비우고 닦는 일부터 시작해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펼 새가 없었습니다. 예, 영숙아. 행주 냄새가 이게 뭐니? 팍팍 삶으라고 했잖아. 너는 촌에서 와서 그런가.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야 하니 원. 사모님의 타박은 일상이었습니다. 가장 서러운 건 밥 먹을 때였지요. 주인집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때 영숙이는 부엌 한 구석에 서서 그들이 남길 반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린 주인집 아들이 남긴 밥에 물을 말아 멸치 대가리와 함께 후루룩 넘길 때면 고향에 있는 동생들 생각에 목이 메어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겨울 빨래는 또 얼마나 고역이었던가요? 그 시절엔 고무장갑도 귀했습니다. 마당 수도가에서 얼음을 깨고 찬물에 빨래를 비벼대다 보면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밤이면 쓰라린 손에 바셀린을 바르며 영숙이는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엄니, 보고 싶어. 나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영숙이는 다시 눈물을 닦고 씩씩하게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틴 세월이 3년. 소녀티를 벗고 22살이 된 영숙이에게도 칠흑 같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 같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날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주인집 심부름으로 동네 쌀가게에 다녀오던 영숙이는 비를 피하기 위해 잠시 어느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은 작은 철공소 앞이었습니다. 아가씨, 비 맞았어요? 이거라도 쓰세요. 누군가 쑥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을 입은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은 호수처럼 깊고 선했던 남자. 그가 바로 철수 씨였습니다. 철수 씨는 낮에는 철공소에서 쇠를 깎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는 고학생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고 무엇보다 성실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날 철수 씨가 건넨 낡은 우산 하나가 두 사람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영숙이는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철공소 앞을 곁눈질하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도 영숙이가 지나갈 시간이면 핑계를 대고 가게 앞으로 나와 빗자루질을 하곤 했지요. 말 한마디 없이 서로 얼굴만 보고 붉어지던 풋풋한 시절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데이트 장소는 덕수궁 돌담길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영숙이보다 3살이 많았지만 여자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쑥맥이었습니다. 저기, 영숙 씨, 배 안 고파요? 괜찮아요. 주인집에서 먹고 나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나온 참이었으니까요. 철수 씨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제과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갓 구운 단팥빵 2개와 우유를 사왔지요. 드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입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먹던 그 단팥빵 맛을 영숙이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철수 씨는 자기 빵을 반으로 뚝 떼어 영숙이의 빵 위에 얹어 주었습니다. 저는 단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영숙 씨 많이 먹어요. 볼살이 너무 빠졌어. 가난한 연인의 데이트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 남들 다 가는 극장은 엄두도 못 냈고 다방 커피값도 아까워 길거리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며 온종일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그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습니다. 주인집에서 멸시받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도 철수 씨의 투박한 손을 잡으면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졌으니까요. 영숙아, 나 지금은 기름밥 먹지만 꼭 성공할 거야. 나중에 우리 돈 많이 벌면 마당 있는 집 지어서 강아지도 키우고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나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철수 씨랑 같이만 있으면 돼요.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견디던 그 시절.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습니다. 행복이 조금 머무나 싶으면 꼭 불행이 그 뒤를 바짝 쫓아오니까요.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을 거대한 시련이 검은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고향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쓴 맞춤법도 틀린 삐뚤빼뚤한 편지. 영숙아, 네 오빠가 큰 사고를 쳤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서 집 문짝을 뜯어가고 난리도 아니다. 제발 한 번만 내려와 다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영숙이는 주인집 사모님께 사정사정하여 휴가를 얻어 밤기차를 탔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영숙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제발 별일 아니어야 할 텐데. 우리 집 무너지면 안 되는데. 고향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 꼴은 그야말로 폭격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장독대는 다 깨져 있고
세간살이는 마당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넋을 놓고 울고 계셨고 오빠라는 사람은 방구석에 처박혀 술병을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빚쟁이들에게 얻어터져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채로 말입니다. 알고 보니 오빠가 읍내하우스 도박판에서 집문서까지 걸고 노름을 하다 몽땅 날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고리대 금업자에게 빚까지 잔뜩 져서 당장 갚지 않으면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오빠, 정신 좀 차려. 어떻게 집문서까지 걸어? 아버지가 그 집을 어떻게 지었는데? 영숙이가 울부짖으며 오빠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술에 취한 오빠가 퀭한 눈으로 영숙이를 노려보더니 대뜸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서울 가서 식모살이 하면서 돈 좀 모았다며. 그거 내놔라. 뭐라고? 그게 무슨 돈인데? 잔말 말고 내놔. 오빠 죽는 꼴 볼 거야?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할 거 아냐. 오빠는 짐승처럼 돌변했습니다. 영숙이가 품속에 꽁꽁 숨겨둔 통장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통장이 어떤 통장입니까? 5년이 넘도록 안 입고 안 먹으며 10원, 20원 피눈물로 모은 돈입니다. 나중에 철수 씨와 결혼할 때 쓰려고 혼수 하나라도 내 손으로 해가려고 모은 목숨 같은 돈이었습니다.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나 시집갈 미천이야. 철수 씨랑 약속했단 말이야. 영숙이가 발악을 하며 버텼지만 건장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머리채가 잡히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영숙이는 통장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흐흐. 역시 우리 동생밖에 없다. 내가 이 돈 불려서 나중에 2배로 갚아줄게. 비열하게 웃으며 통장을 챙겨나가는 오빠의 뒷모습을 보며 영숙이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난 그날 밤, 영숙이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서울로 돌아온 영숙이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철수 씨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휑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영숙이를 보며 철수 씨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가족에게 짓밟히는 걸 보면서도 가난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이 뼈에 사무치도록 원망스러웠습니다. 철수 씨는 영숙이의 거친 손을 잡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아, 나 결심했다. 무슨 결심요? 나 사우디 간다. 네, 사우디요? 그 더운 나라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거기 가면 죽어서 돌아온다는 소문도 있단 말이에요. 영숙이가 펄쩍 뛰며 말렸지만 철수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술자 모집한대. 거기 가면 월급이 한국의 5배래. 야근하고 특근까지 하면 1년이면 집 한 채 값 벌 수 있단다. 딱 3년이다. 3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돈 벌어올게. 그때 우리 보란 듯이 결혼하자. 응. 197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중동 붐으로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가장과 청년들이 가족을 가난에서 구하기 위해 불덩이 같은 사막으로 떠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철수 씨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출국 날. 김포공항 출국장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여기저기서 가족을 떠나보내는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이는 철수 씨의 옷자락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밥 굶지 말고, 아프지 말고, 꼭 살아서 와야 해요. 걱정 마. 내 매달 월급 꼬박꼬박 보낼 테니까 그걸로 빚 갚고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에는 본인 명의가 아니면 송금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고 두 사람은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남남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고민 끝에 영숙이의 집안 가장인 오빠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월급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설마 오빠가 자기 동생이랑 결혼할 사람 돈인데 건드리겠어? 사람이면 그러지 않겠지. 내가 떠나면서 신신당부했으니까 믿어보자. 철수 씨의 그 순진한 믿음이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철수 씨가 떠난 후 영숙이는 하루하루를 기도로 보냈습니다. 사우디의 태양은 살인적이었습니다. 낮 기온이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열사의 땅. 철수 씨는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 속에서 소금 알약을 삼켜가며 모래바람과 싸웠습니다. 밤이면 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품속에 간직한 영숙이의 사진을 꺼내보며 버텼습니다. 영숙아, 조금만 참아라. 오빠가 금방 간다. 철수 씨는 약속대로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거액의 월급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자신은 담배 한 갑 콜라 한 병 사 먹지 않고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영숙이에게 단 10원 한 장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중간에서 그 돈을 모조리 가로챈 것입니다. 처음에는 통장에 잘 보관하고 있다고 둘러대던 오빠는 나중에는 아예 영숙이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심지어 철수 씨가 영숙이에게 보낸 절절한 편지들까지 오빠가 중간에서 낚아채 불태워 버렸습니다. 영숙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연락 끊긴 철수 씨를 걱정하며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왜 편지 한 통이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술에 취해 영숙이가 사는 서울 달동네 자취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야, 영숙아. 잊어버려라. 철수 그 자식, 사우디에서 딴 여자랑 눈 맞아서 도망갔단다. 네.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철수 씨가 그럴 리가 없어. 내 친구가 다 알아봤어. 거기서 현지 여자랑 살림 차렸대. 돈도 한 푼 안 보내더라. 놈팡이 같은 놈.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오빠는 철수 씨가 보낸 돈을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멀쩡한 사람을 배신자로 만든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1년, 2년이 지나도록 연락 한 통 없는 현실 앞에 영숙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수 씨, 정말 나를 버린 거야? 우리가 어떻게 약속했는데? 사랑에 배신당했다는 아픔, 그리고 다시 빈털터리가 된 현실. 영숙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약속했던 3년보다 더 긴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0년대 초반 영숙이는 서울의 한 달동네 단칸방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고 손끝은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요. 다 잊자. 남자도 사랑도 가족도 다 부질없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낡은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계십니까? 여기 김영숙 씨 사십니까? 귀에 익은 하지만 훨씬 굵고 중후해진 목소리.
영숙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검게 그을린 얼굴의 중년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었지만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는 남자. 바로 철수 씨였습니다. 영숙아, 철수 씨? 철수 씨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뛰어들어와 영숙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철수 씨는 귀국하자마자 자신이 보낸 돈이 영숙이에게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소문 끝에 영숙이를 찾아낸 것이었죠. 뭐라고요? 오빠가 돈을 다 쓰고 당신이 바람났다고 거짓말을 했다고요? 영숙이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철수 씨는 다음 날 아침 영숙이의 손을 잡고 당장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오빠는 철수 씨가 보낸 그 막대한 돈으로 사업을 한답시고 깝죽대다가 사기를 당해 알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허름한 여인 숙방에서 소주병을 끼고 자고 있던 오빠. 철수 씨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형님, 일어나시오. 오빠가 부스스 눈을 뜨다가 철수 씨를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자네가 여길 어떻게? 철수 씨가 오빠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내 돈 어쨌소? 내가 사막에서 모래바람 마시며 피땀 흘려보낸 그 돈. 내 여자가 밥 굶어가며 기다린 그 돈 어쨌냐고. 철수 씨의 고함 소리가 여인숙을 뒤흔들었습니다. 아이고. 매제. 한 번만 봐주게. 내가 갚을게. 나중에 꼭 갚을게. 매제? 누가 당신 매제야? 당신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야. 동생 등쳐먹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철수 씨는 그 자리에서 오빠와의 모든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영숙이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가자, 영숙아. 이런 인간, 이제 가족도 아니다. 내가 너 평생 책임질게. 늦어서 미안하다. 그 후 오빠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도박 중독 후유증으로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쓸쓸하게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지요. 반면 온갖 고난을 이겨낸 두 사람에게는 뒤늦게나마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철수 씨와 영숙 씨는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철수 씨는 사우디에서 벌어온 남은 돈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려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지요. 영숙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기부 천사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독거노인들에게 밥을 퍼주는 일을 낙으로 삼고 계십니다. 가끔 두 분은 덕수궁 돌담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한 손에는 여전히 단팥빵을 들고 말이지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 옛날 비오는 처마 밑에서 만났던 20살 청춘 때와 똑같이 따뜻합니다. 영감, 그 옛날 생각나. 우리 빵 하나 나눠 먹던 시절. 그럼 생각나지. 그때 당신 참 고생 많았어. 나 믿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영숙 씨와 철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난이 죄였고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던 그 시절.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묵묵히 지켜온 의리와 사랑은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온다는 걸 두 분의 삶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드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아 마음이 시리신가요? 그래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진심은 언젠가 통하고 고난 뒤에는 반드시 웃을 날이 찾아옵니다. 오늘 밤 내 옆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의 거친 손을 한번 꼭 잡아주는 건 어떨까요? 고맙다, 사랑한다, 당신 덕분에 살았다. 하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시절에서 들려드린 그 시절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찡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